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신한은행은 아예 투기는 안 된다. 신한은행은 그래서 10일부터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가는 1주택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을 내어주지 않겠다. 야, 이거는 사실상 자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거는 좌파 정부에서도 안 나왔던 건데, 여러분, 내가 내 집을 팔고, 그죠? 다른 집을 사는데도 담보대출 안 해주겠대. 이사 가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융자 받아서 집 살 생각하지 말란 얘기야. 야,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이런 대책이 나왔어요. 자, 얼마나 급했으면 이런 대책이 나왔겠어요. 그죠?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런 집값의 급등은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그죠? 거품이 꼈다. 라고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 세종시 같은데, 상가가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그죠? 뭐 진짜 경매 물건 우수수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낙찰가가 뭐 50%, 60%에 받으면 또 경매가 나와. 새가 안 나가.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30%에 낙찰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30%에 낙찰되면 어떻게 되냐면 은행이 돈이 날리는 거야. 은행들이 돈을 날리는 거야. 그죠? 원금 회수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세종에 있는 그 단위 농협들 많이 대출 나갔을 거 아니에요. 세종에 있는 은행들이 돈이 많이 나갔을 거 아니야. 상가 대출은. 그죠? 그 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적자를 보고 있다고 그러잖아.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은행 입장에서도 너무 많이 담보대출을 나갔는데 이거 집값 급락하면 나중에 회수가 안 될까봐 걱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연말까지 1조 8천억 가량의 가계대출을 줄여야 한대. 여기는 1조 8천억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대출이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줄여야 될 상황이니까. 자, 국민은행은 1조 5천억 원, 하나은행은 9천억 원, 우리은행은 6천억 원. 사실 은행들이 이렇게 쪼는 거에는 은행들이 기존에 돈이 뭐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대출 나간 것 같아. 뭐 제가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뭐 PF 부실로 인해서 뭐 굉장히 많은 그 돈들을 회수 못하고 있잖아요. 은행도요 지금. 그죠? 오히려 출자 전환하고 뭐 그런 상황이잖아. 이 건설회사 많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 회수를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어쨌든 대출이 나가는 것은 줄여야 된다.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리스크 관리하고 있다. 여러분들 사실요 이제 집값이 더 급등하면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세우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 가장 강력한 대책은 뭐냐면요. 다주택자의 그 투기를 막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 방법은 간단해요. 다주택자가 대출을 받는데, 뭐 이제는 막았지만 언젠간 또 풀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뭐 계속 막을 수는 없는 거죠. 내가 내 집 팔고 이사 간다는데 그건 막을 수 없는 거고, 다주택자의 규제도 이것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다주택자의 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산 거잖아요. 그 전세를 부채로 계산하는 거야. 그죠? 전세금을 부채로 잡고 이 사람은 부채가 많다. 그래서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거지.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금리를 더 높게 받는 거야. 다주택자는 금리를 높게 받는 거야. 그죠? 그렇게 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대출한도 줄이고 부채가 많으니까. 그러면요 집값 급등할 일 없어요. 그죠? 집값 급등할 일 없어. 이건 사실은 뭐 이렇게 집값이 급등한 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 집값을 정부가 마음 먹고 잡으면요 잡을 수 있어요. 그죠? 잡을 수 있다. 자, 문제는 지금 집값을 안 잡으면요 대한민국은 완전히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양극화가 심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서울과 지방. 서울에서는 강남과 강북. 그죠? 강북에서도 역세권과 비역세권. 그리고 수도권과 또 서울.
지금 너무 큰 양극화가 벌어지면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주거 생태가 깨져요. 이 깨지면 다양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젊은이들은 결혼도 안 하고요, 아이도 안 낳고요, 인구 소멸, 그죠? 지방 소멸, 대한민국 소멸로 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골든타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장 강력한 대책이 지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뭐 건설사가 망하고 안 망하고가 문제가 아니야. 그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집값이 너무 올라가면 일할 의지가 안 나와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집값이 너무 급등하면, 뭐 오늘 하이닉스가 뭐 5.7% 올려줬다고 하는데, 급여를 많이 올려준 거잖아요. 그죠? 뭐 그 하이닉스 돈 잘 보니까 뭐 많이 올려줬다고 할 수는 없는 건데, 기본이 3%니까 요즘은.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이 급여 인상률을 더 높게 책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회사도. 그죠? 집값이 급등하는데 내가 이 돈 받은 집도 못 사고, 그죠? 생활도 안 되고, 그러면 급여 책정을 높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야. 집값 급등은 인플레이션이다. 돈이 많이 풀린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지금 암울한 게, 지금 고령화 인구가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 생산 연령 인구는 줄어들고 젊은이들은 줄어드는데, 고령화 인구는 쏟아져 나오고 있어. 근데 그 고령화 인구는 다 기초연금 줘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예산이, 올해만 여러분 기초연금이 24조나 나왔어요. 2030년 되면 30조가 넘는다는 거야. 근데 그 기초연금을 안 줄 수가 없거든. 그 사람들은. 안 주면 굶어 죽거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죠? 그런데다 집값이 급등하면 또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은 뭐 우리가 버는 소득은 적은데 우리 생활비는 많이 나간단 말이야. 그죠? 우리는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집도 없어. 거기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집값도 또 분양가도 올라가. 이거 그럼 사회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야. 지금이 그럴 때다라는 거예요. 지금 집값 안 잡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제가 이렇게 주변을 보면요, 주변을 보면 이제 부동산 하니까 이제 부동산을 많이 가지신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좋은 집을 막 세 채, 네 채씩 가진 분들이 많아. 근데 이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큰 자산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은요, 부동산 투자를 잘했냐 못했냐에 승패가 달려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부를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강남에 집을 세 채, 네 채. 뭐 누가 요번에 연예인 누가 강남에 집을 뭐 100억짜리를 세 채, 네 채 했었다고 하는데, 돈이 많으니까, 연예인이니까. 자, 그런 사람들이 이 부를 독점하는 거예요, 이건. 그죠? 그런데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요,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규제와, 그죠? 세제가 받쳐줘야, 그런 뭐랄까요, 양극화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자, 그게 깨지면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없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집값이 오르면 이제 강남은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강남은 문을 닫고, 잘못하면요, 서울도 문을 닫아버리는 거야. 여러분, 지금 뭐 대전에 살다가 서울 이사 못 가요. 대전에 집 4억, 5억인데, 그죠? 5억이라고 할게요. 그냥 평균보다 높게. 5억 가지고 서울 가서 전세도 못 얻어요. 그죠? 그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못 올라간다. 그럼 대한민국은, 이거는 완전히 이제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강한 대책이 안 나오면 대한민국 주거 생태가 깨진다. 그나마 다행인 게, 문재인 정부 때는 막 그냥 규제를 남발하다가 헛발질만 하고 그냥 풍산효과 때문에 전국의 집값만 다 급등시켰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래도 대출 규제 가지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죠? 뭐 이거 얼마나 또 강하게 유지할지. 그죠? 중간에 또 너무 좋았다면 또 풀어주고. 자, 이제 우리가 결과를 두고 봐야죠. 근데 만약에 마용성 뭐 강남 집값이 여기서 더 급등해서 진짜 강남이 60억, 뭐 지금도 거품이지만 60억 뭐 그렇게 넘어버린다. 여러분, 그때는 뭐 볼 것도 없어요. 국민들이 심판해야 되는 거야. 그죠? 왜냐면
대한민국이 위험해지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소견을 이야기하면. 아니 뭐 문재인 정부 때는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집값 못 잡아가지고 결국은 정권 뺏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거에 대한 안정을 못하는 정권은 언제든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그런 걸 관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죠. 자, 이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는데 효과가 의외로 나타나는 지역이 이런 그 강북구 지역, 그죠? 왜냐면 이런 지역은 노도강, 금강구 이런 지역은 실수요 시장이에요, 그죠? 뭐 이거 강남 사람들이 여기 가서 집을 사겠어요? 안 사요, 안 산다니까. 여기는 실수요자들 아니면 강북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좀 모자란 사람들이 뭐 투자로 사고 뭐 그런 지역인데. 여기는 거래가 확 죽었다는 거야. 대출 규제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 뭐 신고가도 낮다고 하는데, 뭐, 그건 일부 지역이고, 대체로, 금매물 소진되고, 뭐, 그러고 말았다. 그런데 8월에 들어서는 뭐, 시장이 얼어붙었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이제 일단은 하급지에서는 먹히고 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자, 노도강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일부 단지에서 신고가가 나오긴 했지만 말 그대로 일부 단지이다. 전반적인 거래는 줄어들고 잠잠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가 먹혔어요. 근데 추석 이후에 수도권 쪽으로 좀 확산되겠다 했는데 뭐 수도권도 이제 장담하지 못하겠죠. 이렇게 되면 그죠? 왜냐면 대출이 안 나온다니까, 그죠?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은행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아요. 자,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실세를 보니까 노원역에 있는 상계주공 7단지 전용 8사가 7월 29일에 5억 원에 거래됐다. 7월 29일에 거래됐어요. 이건 뭐 비싼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5억 원대니까. 뭐 이 아파트의 가치가 어떤지 몰라도. 근데 그 이후로 한 건도 거래가 안 됐대. 거래가 많이 될 수 있는 아파트인데. 그죠? 한 건도 아닌데. 그러니까 식었다라는 거야, 식었다. 뭐 그리고 이런 노도강에 몸테커너 들어가는 사람도 요즘 없어요. 자, 지하철 7호선 중계역 근처에 있는 중계 무지개 거래도 비슷하다. 7월에 6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지난 7월 이번 달에 8월이죠. 8월에 6건의 거래가 됐었고 지난 7월에 18건에 비해서 3분의 1로 급감했다. 그죠? 거래가 줄어들었다. 자, 6월 4억 거래가 줄을 잇더니 7월에 5억 1600. 그죠? 여기까지 거래되고 다시 4억대 후반으로 가격이 내려갔다. 도로 내려갔다라는 거, 도로 내려갔다. 자, 시장이 조금 가라앉고 있어요. 정부의 계산이 먹히고 있는 거죠. 자, 상계동에 있는 공인중개사는 올해 역시 초반에 금매가 빠진 이후로 조용하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번 시장의 특징은 노도강, 강남이었어요. 그죠? 자,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해야 돼. 근데 그들이 왜 움직였냐? 그죠? 분양가 폭등 때문에 움직였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어쨌든 미래는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야.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야 돼.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요. 강남에 있는 사람과 강북에 있는 사람 또는 지방에 있는 사람과 돈을 버는 속도, 규모, 증가의 폭이 틀려요. 강남에 있는 사람이 1년에 예를 들어 한 1억을 벌 때 일반인들, 강북에 사는 분 또는 수도권에 사는 분은 1,000만 원도 못 벌어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축적하겠죠. 그럼 축적한 돈을 어디다 투입하겠어요? 주식에 투입하겠어요? 안 하겠죠. 6만 전자가 깨졌는데. 그죠? 주식은 위험한 거예요. 강남 사람도 위험한 거야. 주식은 강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20% 30%의 포트폴리오예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 자기 자산의 30% 주식을 사놓고 끔찍도 안 해요. 뭐 폭락을 하든 말든. 그럼 시간 지나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자산을 채권과 부동산, 그 다음에 금에 투자하는 거예요. 금은 안전하잖아요. 그죠? 채권도 안전하고, 부실 채권이 아니면. 그리고 가장 많은 부분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강남의 부자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벌고요. 그리고 강남에 살다 보면 강남의 부동산은 팔 일이 없다.
그죠? 강남의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 계속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강남 사람들이 사서 모으는 거예요. 그죠?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런 심리적인 뭐랄까요, 압박감, 그런 강도가 더 세진 거야. 그러면서 거기다가 뭐 윤석열 정부에서 이 보유세, 종부세 다 감면해 줬잖아요. 그죠? 가지고 월세를 주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야. 예? 월세 주면서 돈 벌고, 그죠? 그리고 세금 조금 내고, 그러면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강남의 부자들이, 그리고 지방의 유지들이 강남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지역은 노도강 금강구 수도권 지역은 속된 말로 상지 신도시, 그죠? 수도권 주변에 공급을 풀어대면요, 이런 지역은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죠? 한계가 있는 거야. 아니, 저기 수도권에 아무리 뭐 과천의 아파트를, 과천이 뭐 그래도 탑이잖아요. 외곽에서는 판교도 좋고 분당도 좋고, 그런데 아무리 새 아파트 줘보세요, 강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강남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좀 아시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이거 보세요. 미아동에 있는 이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노원이나 도봉, 강북구 등은 아무래도 대출 규제 영향이 크다. 이 적은 크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내 집을 마련하는데 서민들이 대출을 많이 받거든요. 30%, 40%, 50%, 60%, 70%까지 받아가지고 오거든요. 제가 이런 쪽에서 부동산 해봐서 알아요. 대출 많이 받고. 근데 강남은 안 그렇거든요. 현금 부자들이 현금만 가지고 와서 사요. 그죠? 그리고 강남은 예를 들어 40억이면 전세 20억에 20억 갭 투자 해버려요. 그러니까 대출이 필요 없죠. 자, 그래서 강남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